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사학 제4강 오늘부터 이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은 정식 네임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이걸 이제 줄여서 UNCCISG 혹은 CISG라고 불리고요. 그 운시트랄 UN 국제무역법위원회에 의해서 성안이 되고 비엔나에서 개최된 UN 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를 통과해서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국제물품 매매, 즉 무역에 관한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이거를 이제 비엔나에서 이제 발효됐다라고 해서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 협약 외에도 비엔나에서 발효된 협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약이 이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 비엔나 협약이라는 표현보다는 UNCCISG 혹은 CISG 이렇게 호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2월 17일 날 비준서를 UN에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05년 3월 1일부터 체약국으로서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가입국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이탈리아, 브라질, 러시아 주요한 서방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협약에 미가입한 국가 중에서 좀 주요한 국가들은 이게 이제 영국과 인도, 남아공이 있는데 요 나라들 특징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영미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옛날에 이제 그 대영 제국에 있었던,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 법 자체가 자국의 법률하고의 뭐 상충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미가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구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은 기본적으로 전체 총 4편에 걸쳐서 101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1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그 4편의 최종 규정은 협약의 발효나 협약의 가입이나 뭐 이런 적용 배제 뭐 그런 내용들, 협약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1편, 2편, 3편이 중요한데 1편은 이 협약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와 총칙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편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어떤 청약과 승낙,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편이 이제 사실상 본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3편은 총 5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물품의 매매에 대한 총칙,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그리고 그게 이제 2장 3절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에는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가 3장 3절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4장에 물품의 위험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이 CISG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CISG의 어떤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SG의 특징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영미법과 대륙법, 이 두 법제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이러한 적절한 조화를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탄생된 결과물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 대표적인 법제라고 할 수 있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어떤 적절한 절충을 통해서,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다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타협의 산물로서 완성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 자체가 각 국가의 법률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그러니까 무역 계약에만 한정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내법하고는 상충되지 않도록 국내의 매매는 각국의 법률로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어떤 오래된 전통적인 법 개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포스 메저라든지 뭐 소유권 관련된 타이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뭐 각 국가마다 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소유권에 대한 뭐 등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법제가 각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협약인 CISG가 일괄적으로 규정을 하게 된다면 그 CISG의 규정과 각국의 소유권 이전 관한 법률의 어떤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내용만 언급을 하고 그 세부적인 이행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아서 이 CISG를 적용하는 각 국가들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나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 각국의 법률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에 대한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위험 부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소유권과 동시에 이전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조금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포괄적인 법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SG가 각국의 매매법을 이렇게 결합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상거래 현실을 반영해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법 체계를 구성하고 그리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량권을 각국에게 많이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이 CISG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다든지 해서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구 자체도 이 영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쉽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국제 매매에 한정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국내 매매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CISG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그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체약국의 법률을 중거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접근 방법을 배제하고 이 관련성이 그 관련성 있는 그 체약국이거나 아니면 체약국의 그 법률을 중거법으로 채택하는 그러한 경우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당사자의 국적이나 그 계약의 상사 계약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적용을 하는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 협약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서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국제적 성격과 이 협약 적용상의 통일을 촉진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협약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 협약에 근거한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반 원칙으로서 그 협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원칙이란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과
간섭 간행에 대한 고려와 신의 성실 원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협약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 협약 내용보다 당사자 자치가 더 우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 CISG가 생성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합의된 간행과 관례를 인정을 해서 그 관례와 간섭에 따라서 당사자가 구속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기존의 대륙법계는 어떤 청약의 구속력, 그리고 영미법계는 청약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협약은 청약의 구속력에 대해서 부인을 하되 예외적으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의 원칙에 있어서도 이를 수용을 하되 실질적 변경이 아닌 응답, 부가조건부 승낙은 승낙으로서 간주하고 있는 경상의 원칙의 완화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약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의무를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무에 중심적인 지위를 부여를 하고 있고,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를 함에 있어서도 계약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억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규정들이 제25조 이후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 위반과 관련해서도 고의 가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 본다는 거죠. 그것이 의도를 했는지 뭐 가실 여부였는지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이전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법 체계들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위험 부담이 이전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뭐 운송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결합과 이제 그 규정을 나눠 놓는다든지 해서 이 위험 이전에 대한 규정을 이 CISG 협약 내에서 규정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약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쭉쭉 처음부터 1조부터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클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아티클 1에 이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협약의 적용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CISG에서는 각 조항의 제목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티클 1, 아티클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 학자들이, 국내의 교수님들이 이 협약의 내용, 그리고 각 조항의 내용을 포괄하는 하나의 뭐 제목들을 이렇게 뭐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달아놨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는 보통 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1조의 1,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 이게 이제 국제적이죠.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국제성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물품 매매, 이 물품 매매란 거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유형물, 그리고 유형물을 사고 파는 매매, 세일즈라는 부분의 계약, 그래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고요. 이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라는 것 개념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당해 국가가 모두 채약국이거나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어느 채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 국가와 B 국가 사이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당사국이 채약국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국제사법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인 간에 적용되는 법률을 어떤 나라의 법률로 정할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것이 국제사법입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준칙이 되는 중거법을 어느 나라 법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거법 조항이나 뭐 이런 국제사법에 따라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서 어떠한 채약국, 그러니까 CISG를 채약하고 있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면 이 CISG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1조의 2,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의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의 체결 전 또는 그 당시에 당사자 간에 행한 계약이나 모든 거래에서 또는 당사자가 밝힌 정보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국내 거래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외국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나는 국내 거래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국제성을 무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조 3. 당사자의 국적이나 또는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상 또는 상사상의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것이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위치한 영업소에 따라서 이 국제성이 판가름되는 것이지, 그 당사자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 사람의 국적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 계약이 민사 계약인지 상사 계약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약의 성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협약이 뭐 결정을 하고 적용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불문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조 아티클 2 특정 계약의 적용 배제입니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한 형태의 계약은 이 CISG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A. 개인용, 가정용,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 내가 나 혼자 쓰려고 사오는 거, 우리 가족이 쓰려고 사오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측면이죠.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데, 다만 매도인이 계약의 체결 전 또는 그 당시에 물품이 그러한 용도로 구입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야 할 것도 아닌 경우에 제외한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소매용이 아니라 개인용 구매라는 것을 뭐 그렇게 고려치 않고 팔았을 때는 그러니까 CISG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두 번째, 경매에 의한 매매가 있습니다. 경매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매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단계라고 볼 수가 없죠. 경매라는 것은 경매 가격을 비딩을 해가지고 판매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 물품 매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시의 강제 집행이나 기타 법률상의 권한에 의한 매매도 당사자 합의에 따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CISG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나 지분이나 투자증권, 유통증권 이런 것들은 다 물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CISG의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선박이나 부선, 그러니까 배를 말합니다. 수상익성 또는 항공기의 매매의 경우에도 CISG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품들이 형체가 있기 때문에 유형물이 아니냐, 물품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집이나 땅처럼 부동산의 거래로 인식하고 있는 법리나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CISG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 전기의 매매. 전기의 매매라는 것은, 전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물입니다. 그래서 전기라는 것이 전기를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그냥 전등이 켜져 있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거는 실질적으로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전기 또한 CISG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조입니다. 서비스 계약의 적용 배제입니다. 물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이 매매입니다.
이 매매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조나 생산하는 데 들어가서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거나 약정한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이 매매라고 하는 부분 말고 제조 생산에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은 매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 CISG 적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어떤 부분이 이것이 어떤 물품을 제조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용역 계약,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물품 매매 계약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CISG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 이전의 적용 배제라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조에서는 CISG를 통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협약이라고 할 때 이 협약은 CISG가 되겠죠. CISG는 매매계약의 성립, 그리고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이런 것들을 규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협약에서는 어떤 별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거나 관계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 계약의 유효성, 계약이나 간행의 유효성,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CISG가 적용을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 해당되는 국가의 법률이나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을 관리하고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조입니다. 이 협약 CISG는 물품에 의해서 야기된 사람의 사망이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해서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조자 책임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조자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CISG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뭐 다른 별도의 각 국가의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조입니다.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입니다.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제12조에 따라 이 협약의 어느 규정에 관해서는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6조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서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설령 그 두 사람이 최약국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특정한 규정에 대해서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합의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이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대상되는 목적물은 이제 물품이고요. 그리고 거래 유형은 매매 계약이며 국제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성의 판단의 기준은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국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업소가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거래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영업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협약의 적용과 관련해서 직접 적용과 간접 적용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적용은 양 당사국이 모두 최약국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간접 적용은 중거법 결정, 그 최약국의 법률을 중거법으로 한다.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이 간접 적용과 관련해서 몇 개 국가들이 우리는
간접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아르메니아, 체코의 경우에 있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 아르메니아와 체코의 당사자들은 직접 적용의 경우에만 이 CISG가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사람하고 거래를 할 때 미국은 CISG 체약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도 CISG 체약국인 경우,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직접 적용의 경우에만 CISG를 적용을 하고 2번의 상황,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CISG를 체약하지 않은 나라하고의 거래에 있어서는 미국의 그 상법 이런 것들, 뭐 미국 물품 매매법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배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적용 배제가 있었죠. 거래 성격, 그러니까 뭐 가사용이라든지 개인적인 용도라든지, 그리고 유형물이 아닌 무형물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적용 배제가 되었고요. 제조물 책임이라든지 서비스 공급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노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배제되었죠. 그리고 이제 제조물 책임은 이제 4조에서 적용 배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계약 효력이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용이 되지 않고 여기 협약에서도 크게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 자치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이 협약 전체를 적용 배제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변형할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유연성, 앞에서 설명드린 이 CISG의 유연성을 우리가 이러한 적용 배제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슬라이드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1조에서부터 제6조, 즉 이 CISG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요약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1조는 협약의 적용 범위, 그래서 국제성이 있어야 된다.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이 된다. 국제성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그 얘기 있었죠. 내가 처음에 알지 못했다. 그럼 적용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적이나 거래의 성격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고, 적용 배제와 관련해서는 2조에서 개인용, 가정용, 최종 소비자용은 적용하지 않고 특정한 어떤 경매나 강제 집행이나 법률적 권한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고 주식이나 선박과 같이 물품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계약에 있어서는 제조 생산의 공급은 인정을 하나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CISG 적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계약 성립과 소유권의 효력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고, PL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 1조에서부터 6조 이 CISG 협약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조입니다. 7조는 총칙에 해당되는 분야 부분인데요. 협약의 해석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에서는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협약의 어떤 국제적인 성격과 그 적용상의 통일성 증진을 위한 필요성, 그리고 국제무역상의 신의성실 준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석할 때는 국제적인 성격, 통일성 증진 필요성, 그리고 신의성실 준수,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는 상황으로서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어가지고 명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원칙은 과연 무엇이냐? 위에 있었죠. 국제적인 성격이나 통일성 증진의 필요성이나 신의성실 준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결돼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원칙이 없다면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국제사법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다란 말이 쉽게 말해서 계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중거법 조항과 같은 중거법 그 매매 계약의 기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준칙을 정하는 조항, 이거를 통해서 정해진 나라의 법률, 그러한 법률로서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협약의 해석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제7조에 있었고요. 자, 제8조는 계약의 해석 원칙입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이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고 그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CISG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의 당사자의 이제 진술이나 어떤 행위는 상대방이 그 어떤 진술이나 행위한 것을 바라보는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 이 얘기를 한 거는, 그 사람의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어요. 그러면 그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8조의 2. 전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1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여기서 전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게 당사자 진술이 없거나 뭐 애매하거나 뭐 이렇게 캐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상대방하고 같은 부류, 여기서 뭐 같은 부류라는 거는 뭐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기업 규모가 될 수도 있고 뭐 같은 뭐 문화권이나 뭐 그런 뭐 아주 애매한 표현입니다. 뭐 사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죠.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포괄적으로 법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종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 딱 처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도나 합리적인 자가 가질 수 있는 이해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어떤 교섭이나 당사자 간에 확립되어 있는 간섭, 간행, 그리고 후속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일체에 관련된 사정에 대해서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는 상대방하고 예전부터 있던 뭐 일단 교섭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교섭을 하고 그 사람하고의 거래에 있어서 원래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간섭이나 간행,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 간행과 간섭의 구속력입니다. 당사자든 그들이 합의한 모든 간행과 당사자 간에 확립되어 있는 모든 간섭에 구속이 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간행으로서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특정 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 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간행은 당사자가 그들 계약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다면,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한 간행이나 간섭은 당사자를 구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수업 뒷부분에서 이 CISG를 공부하고 나서 다 공부하고 나서 배우게 될 인커텀스의 경우에는, 이것이 국제 입법이 아니죠. 인커텀스는 이게 국제 상간습법이죠. 그래서 인커텀스의 경우에는 이것을 중거문을 통해서 적용을 하기를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죠. 그래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인커텀스를 적용한다라고 했으면 이 인커텀스가 당사자를 구속시킬 수 있다. 구속한다. 이대로 따라야 된다. 인커텀스의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당연히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간행, 그리고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어떤 특정 무역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그러한 간행들이 이들의 어떤 계약이나 계약 성립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10조에서 영업소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영업소라는 개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뭐 플레이스 오브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어느 한 당사자가 두 군데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영업소는 계약의 체결 전 또는 그 당시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졌거나 또는 얘기되었던 사정을 고려해서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업소를 영업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의 체결 전이나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당사자들한테 알려져 있었고 계약의 이행과 가장 밀접한 장소가 영업소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업무하는 곳이 아닌 일상적인 주거지를 영업소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 1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서면에 의해서 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으며 형식에 관해서도 어떤 요건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뭐 형식으로도 강요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형식이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지 않고 증인을 포함해서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입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의 형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11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런 것들이 뭐 수용되어지는 국가가 있고 뭐 이 사회주의 법 체계를 채택을 하고 있거나 그러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서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자국의 법률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조에 바로 이어서 12조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적용 유보를 조항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계약의 변경, 해제, 그리고 모든 청약이나 승낙, 의사표시를 서면 이해의 형식, 구두로 할 수 있다. 서면 이해의 형식은 뭐 대표적으로 구두죠. 구두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11조라든지 아니면 제29조라든지 2편의 모든 규정, 2편이란 게 14조부터 그 24조까지 이르는 계약 성립과 관련된 청약과 승낙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당사자가 이 협약의 96조의 의거한 선언을 해야 체약국의 영업소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구두로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적용 배제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제96조에 의거하는 선언을 행한 체약국이란 것은 이 96조가 각 국가가 당사자가 아니고 국가가 이 CISG 규정 중에 자국의 법률하고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규정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우리나라는 CISG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96조입니다. 그래서 96조에 의거한 선언을 행한 체약국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계약 자유의 원칙 제11조 이거 적용 안 합니다 라는 선언을 한 나라들의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나라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선언에 따라서 계약을 자유롭게 서면 이해의 방식으로 체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협약의 적용에 유연성을 부여해 가지고 당사자들이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협약의 내용을 적용하거나 적용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조에서는 뭐 간략합니다.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는 서면이란 전보와 텔렉스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자체가 CISG가 1980년대에 나온 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나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협약이라서 서면의 정의에 대해서 전보와 텔렉스만으로 국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전보와 텔렉스에 뭐 이메일이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향후에 뭐 어떤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칙입니다. 7조부터 13조까지의 어떤 이 CISG 협약의 총칙에 대한 규정이 규율되어 있었는데요. 협약 제7조는 이제 협약의 해석 원칙이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죠. 국제적 성격, 적용상의 통일성, 신의 성실의 원칙. 그리고 요것을 이 협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한다. 이 협약의 해석 원칙이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국제사법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규칙, 그러면 그 국제사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거법이라든지 중거법 조항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8조와 제9조에는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도를 해석을 할 때 그 기본적으로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의도대로 해석이 불가능할 때는 동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서 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해석하거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전에 있었던 당사자 간의 교섭이나 당사자 간에 있었던 구축되어 있었던 관례라든지 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간습과 간행의 구속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간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커텀스처럼 그것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당사자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당사자가 그 어떠한 간습이나 간행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이 되었던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간행, 그리고 동종에 널리 알려졌던 간행, 그리고 통상적으로 준수되었던 간행, 요 세 가지가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지켜야 되는 간습이나 간행이 된다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영업소의 정의. 사실 영업소의 정의는 좀 웃기죠. 영업소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소가 2군데 이상인 경우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10조가 규정이 되어 있죠. 뭐 어찌됐든. 자, 그래서 영업소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장소의 영업소가 영업소고,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는 일상적인 거주지가 영업소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자유의 원칙 제11조에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도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국의 법률과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96조에 따라서 유보를 선언할 수 있고, 그러한 나라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CISG 총칙에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이제 1편이 끝났고요. 제2편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 14조에는 청약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조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청약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때 봤던 내용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복습하는 의미로서 청약의 요건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승낙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4조의 1,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계약 체결의 제의, 이것이 이제 청약이죠. 오퍼죠. 충분히 확정적이고, 그리고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 그리고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된다. 확정적이고 구속력이 있고 그러한 의사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의는 물품을 표시하고 수량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명확히 있어야 되죠.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확정적이어야 되고 구속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청약의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 이외에, 그러니까 특정한 자라는 것이 다수의 특정한 자한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제의에 대해서 제의를 행하는 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단순히 청약을 행하기 위한 유인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확정성이 없고
그리고 계약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구속된다는 내용이 없는 그러한 제의는 단순히 청약을 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이 된다는 점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나누는 기준이 이 청약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이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발생 및 철회에 대한 내용이 1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기본적으로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청약의 도달주의, 청약의 효력의 도달주의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피청약자가 있으면 청약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효력 발생하기 전에,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혹은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철회가 withdrawal입니다. 그래서 철회할 수 있다.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란 것은 이 사람이 승낙을 보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 전까지는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죠. 이게 리보케이션입니다. 리보케이션. 그래서 다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취소의 통지는 피청약자가 언제, 여기 규정이 정확하게 있네요. 승낙을 발송하기 전, 승낙 발송 전 안에 피청약자에게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청약이 도달을 해서 효력을 발생시켜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나 항상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A. 청약이 승낙을 위한 지정된 기간을 명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 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청약 자체가 승낙을 위한 지정기간을 두고 있거나 확정 청약으로서 승낙기간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건 절대 취소할 수 없다, 취소 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와,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 불능이라고 여기고, 이거 A의 경우에는 어차피 유기간 설정하고 뭐 이런 부분이 청약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논외로 하더라도 이 B가 중요한데, 이 피청약자가 이 청약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미 행동을 했어요. 이미 피청약자는 이 청약의 내용들을 청약을 승낙하고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청약을 취소하는 것이 뭔가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에는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그것이 취소 불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청약자가 거절을 하게 되면, 이거는 리젝션이죠. 리젝션. 거절을 하게 되면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것이 15조, 16조,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조, 15조, 16조, 17조는 이제 청약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청약은 특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의사가 상대방을 내가 계약에 승낙의 의사 통지가 있으면 나는 계약에 구속된다. 어떤 구속성, 그리고 물품이나 수량이나 대금과 같은 이런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 어떤 특정성, 구속성, 명확성, 확정성이라는 이 측면이, 청약의 요건이 어떻게 보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나누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수의 특정인에게 보내는 것을 제외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15조는 청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도달주의가 적용이 된다는 점이고, 이러한 청약은 철회되어질 수 있습니다. withdrawal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청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이나 동시에. 그리고 청약의 취소는 계약 체결 전, 즉 의사표시가 그러니까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기 전에 이 청약의 취소가 도착을 한다면 청약은
취소되어질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러한 청약이 취소 불능으로서 규정이 되어서 유효기간이 적혀 있었거나 아니면 그걸 믿고 피청약자가 이미 행동을 한 경우에는 청약은 취소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의 리젝션, 거절 의사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승낙의 효력 발생과 승낙의 방법이 제18조에 나와 있는데요. 18조 1회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아무 말 하지 않거나 아무 행동하지 않는 것 그 자체는 절대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청약도 도달주의, 승낙도 도달주의입니다. CISG는. 자,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했거나 지연된 승낙이죠. 또는 어떠한 기간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을 포함해서 거래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거는 좀 뒤집어 보면 만약에 승낙에 대해서 어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승낙을 하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그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연된 승낙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연된 승낙에 대해서는 효력이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연된 승낙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인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이슈가 더 있죠. 구두 청약은 즉시 승낙돼야 된다. 그 규정이 있고요. 자, 근데 규정을 좀 더 3조, 이 2조의 내용은 이제 원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18조 3항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청약의 규정에 의하거나 당사자 간에 확립된 간섭 또는 간행의 결과에 따라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 지급에 관한 행위를 이행함으로써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의 청약과 그 관련된 청약의 내용대로 내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대금을 보낸다거나 물품을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승낙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승낙은 그 행위가 이러한 어떤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 지급과 관련된 행위가 이행되어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규정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은 있지만 요 18조 3항, 18조 3항의 내용은 18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침묵 또는 부작위는 승낙으로 안 본다. 이게 원칙이라면 아무 말 없이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어떤 내용에 대한 통지는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서 물품을 보내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은 승낙으로 볼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되고요. 자, 그리고 변경된 승낙에 대한 부분이 19조에 나와 있고 승낙 기간에 대한 해석이 20조에 있고 21조에 지연된 승낙이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18조 2항에서 지연된 승낙의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21조에 지연된 승낙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조를 먼저 볼게요. 21조 1항에 지연된 승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로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승낙으로서 갖는다.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오케이 계약 성립하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승낙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앞에서 우리가 봤던 18조에서는 지연된 승낙 안 된다.
효력 없다라고 했지만 21조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1조의 2항 지연된 승낙이 포함되어 있는 서신 기타의 서면으로 이게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하에서 발송되었어요. 뭔가 불가피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지연된 승낙이라 할지라도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연된 승낙 기간 안에 보내지 않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내지 않았던 승낙이라 할지라도 예외로서 청약자가 오케이 하면 받아진다는 것이고, 그게 원래 늦어진 게 늦어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 안에서 보냈고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기간 내에 도착했어야 할 그것이라면 유효하다.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외부적인 요인이니까요. 그건 유효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21조 2항에는 다시 반대로 청약자가 이렇게 지연된 승낙,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정 하에서 라면 정상적으로 청약자에게 기간 내에 도착했어야 할 그 지연된 승낙의 경우에는 무조건 유효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해버리면 기간이 지나버려 가지고 청약자가 계약의 청약 내용대로 이행을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원래 기간을 잡아두는 이유가, 기간 안에 해신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물품을 준비한다거나 뭐 하기 위해서 청약자의 계약 이행의 준비와 관련해서 보통 기간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효하게 이 사정이 있어서 정상적이었다면 도달할 수 있었던 지연된 승낙이라고 할지라도 청약자가 이건 이행을 못하겠다 라고 그러한 취지를 피청약자에게 구두로 혹은 그러한 통지를 발송을 하면 이 지연된 승낙,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기타 서면으로 배달사고죠. 쉽게 말하면 이 배달사고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었던 이 배달사고의 경우에도 승낙으로서 유효성을 적용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이 지연 승낙의 경우에도 원래는 원칙은 인정이지만 청약자가 준비가 안 됐다, 준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구두로 서면으로 통지하면 다시 적용 배제된다. 효력이 다시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21조 2항의 요 다만 이후의 규정은 예외의 예외인 거죠. 예외의 예외로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시 앞에 와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부가조건부 승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추가나 제한,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해답은 이것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또한 반대 청약을 구성을 합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대 청약이죠. 반대 청약은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인 것이죠. 그러나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청약에 대해 해답은 승낙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부가조건부 승낙인데 요 변경이 실질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소한 변경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 청약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승낙으로 본다는 것이죠. 다만 요 경우에도 예외의 예외입니다. 청약자가 그러한 변경, 아무리 사소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소한 변경에도 반대한다면 그러한 반대의 의사를 구두로라도 아니면 서면으로도 통지하게 되면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청약자가 그러한 반대를 하지 않으면 요 사소한 변경이 포함된 부가조건부 승낙이 계약의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9조의 2항에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실질적인 변경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 여기 19조 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물품의 품질, 수량, 물품의 인도 장소, 시기, 그리고 어떤 책임의 범위, 분쟁 해결에 대한 조항,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변경되게 되면 그것은 실질적인 변경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바꾸는 것은 실질적 변경 있는 부가조건부 승낙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승낙이 아니라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반대청약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승낙기간은 기본적으로 전보 또는 서신이 청약자가 지정한 어떤 승낙의 기간은 전보가 발신을 위해서 교부된 때부터 또는 서신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그리고 전보나 서신에 그러한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기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격지자 간의 서신을 통한 경우죠. 그래서 그 승낙기간은 그 날짜로부터 이제 날짜를 하나, 둘, 셋, 넷 센다는 것이고, 전화나 텔렉스처럼 동시적 통신수단, 이거는 의사를 전달하자마자 받죠. 상대방이 인지하게 되죠. 그런 전화와 같은 동시 통시 수단의 경우에는 청약자가 지정한 승낙의 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그러니까 이 판매를 하고자 하는 아니죠. 이 청약자의 의사가 피청약자한테 도착한 그 청약이 유효하게 된 그 시점부터, 왜냐하면 청약의 효력은 도달한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도달한 때부터 날짜를 세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 기준은 아니고요. 물론 이것이 1980년대 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메일과 같은 통신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메일은 메일이란 이름이 있지만 이게 그런 우편 편지가 아니죠. 그래서 메일이란 건 보내면 바로 접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메일과 같은 내용, 통신 수단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의 기간 중에 들어있는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은 그 기간의 계산에서 산입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되게 되면 승낙의 기간은 돌아오는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이제 공휴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날짜를 빼고 날짜를 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일이 기간을 줬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도착을 이제 그 기산일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다라고 하면 금, 토, 일, 월, 하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금, 월, 하, 수, 목 이런 식으로 날짜를 센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마지막 날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이 되면 그 날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가 끝나고 첫 번째 일하는 날, 그날에 그날이 이 휴일이 끝나고 오는 첫 번째 일하는 날이 기간의 마지막 날, 말일이 된다라는 것이 20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21조는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승낙의 철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승낙은 기본적으로 그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승낙도 마찬가지죠.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승낙을 보내는데 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withdrawal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킬 때, 그러니까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곧 뭐다? 계약 성립 시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곧 계약 성립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승낙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낙에 대해서는 withdrawal, 철회는 할 수 있지만 revocation, 취소는 할 수 없다. 왜?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킨 이후에 뭘 revocation, 취소를 시키려면 이거는 승낙을 취소시킬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취소시켜야 되는 문제가 된다. 왜? 이미 승낙이 도착해서 도달을 해서 효력을 발생시켰다면 그거는 이미 계약이 이미 성립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낙의 경우에는 철회는 있지만 취소, withdrawal은 있지만 revocation은 없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조 도달의 정의. 이 우리가 청약이 도달할 때 효력 발생시키고 승낙이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달의 의미는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지되거나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해서 상대방의 영업소 또는 우편 송부처에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 송부처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거주지에 의사표시가 전달되었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리치, 도달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청약이든 승낙이든 이런 의사표시가 구두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에 의해서 상대방 본인이든 상대방의 영업소든 상대방의 우편 송부처든 아니면 상대방의 거주지에 전달되면 그것이 도달이다. 이것이 사실 요지주의하고 다른 점이에요. 만약에 이 CISG가 요지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의사를 전달받는 당사자가 그러한 의사를 인지했을 때 효력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CISG의 경우에는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각인만 하면 돼요. 각인만 하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이걸 안 읽어봤다. 그거는 그 의사를 전달받은 당사자의 책임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낙에 대한 규정이죠. 제 18조부터 있었죠. 그래서 승낙의 요건은 동의 표시의 진술 행위이고 침묵 부작위는 승낙이 아니다. 그리고 승낙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효 기간을 지정을 했으면 지정된 기간 안에 그리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제 승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두의 청약의 경우에 즉시 승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위에 의해서 승낙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하지만 뭘 한다? 움직인다는 거죠.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물품을 먼저 보낸다든지 돈을 먼저 보내준다든지 하면 굳이 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승낙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에 의해서 승낙을 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조에는 부가조건부 승낙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가조건부 승낙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거절이자 반대 청약이 되고요. 어떤 실질적인 변경이 아닌 어떤 부가조건부 승낙의 경우에는 승낙으로서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청약자가 반대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소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난 마음에 들지 않아. 난 이의 제기해.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건 이제 승낙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청약자가 이 부가조건부 승낙을 받은 청약자가 이러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요 부가조건이 들어간 승낙의 내용이 곧 계약 조건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최후 서식 발포자 승리 원칙, 라스트 샷 독트린이 여기서 수용되어 있다. 요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변경은 과연 무엇이냐? 품질이나 수량이나 대금이나 대급 지급식이나 인도 장소나 책임의 범위나 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항들을 건드리게 되면 그것은 어떤 실질적 변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낙기간에 대한 해석은 승낙기간의 해석은 전보조신을 교부한 날, 서신에 표시한 날, 봉투에 표시된 날, 그리고 동시 그런 이런 서신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게 표시가 된 날이 기산일이 되고요. 동시적 통시수단, 전화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도달한 즉시에 날짜를 세게 되고요. 이 날짜를 셀 때는 공휴일과 비영업일을 빼고요. 그리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일하는 날로 그 말일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는 내용이 제20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조에 지연된 승낙에 대한 것이 있었죠. 원칙적으로는 승낙은 유효기간 내에 해야 된다. 다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청약자가 오케이 하면 성립된다. 그리고 원래 정상적으로 도착했다 할 수 있었던 승낙이다.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승낙이다. 그러면 이것은 승낙에 유효하다. 다만 뭐 어떻게 청약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는 있다. 그런 규정들이 21조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2조에는 승낙의
철회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승낙도 도달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요 도달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동시에 승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가 전달되게 되면 승낙을 철회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약의 성립 시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낙이 도달했을 때, 요때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낙은 withdrawal, 철회는 있을 수 있지만 revocation, 취소는 할 수 없다. 승낙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곧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미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달의 정의. 도달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의사표시가 구두로 아니면 영업소, 우편 주소 이런 곳에 전달되었을 때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영업소가 없다면 그 사람이 사는 곳, 상고소에 이러한 의사표시가 전달되었을 때 도달됐다, 리치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달의 정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승낙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었고 앞에 청약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들이 제2편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때 물품의 매매에 관한 총칙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25조에는 본질적 위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본질적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범한 계약 위반이 그 계약 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한테 주는 경우에 본질적 계약 위반, 펀더멘털 브리치가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 본질적 계약 위반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없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되는데, 본질적 계약 위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CISG를 학습하면서 49조, 64조 계약 해제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서 보게 된 이행기전 뭐 계약 해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CISG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위반을 본질적인 계약 위반과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이 계약을 취소시킬 수가 있고요. 계약을 해제시킬 수가 있고요.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바로 계약 해제를 시키지 못하고요. 상대방에게 이 계약 이행을 촉구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거나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특정 이행을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한 번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러한 요구나 그러한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의 경우에, 본질적인 계약 위반의 경우에만 당사자가 계약 해제를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위반, 사소한 계약 위반, 본질적이지 않은 사소한 계약 위반은 되도록이면 계약을 깨지 말고 너네 당사자가 합의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좀 유지해 봐라 라는 의도가 CISG에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질적 계약 위반은 그럼 어떤 것들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힌트는 그거였습니다.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정도의 손해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권리를 박탈할 정도의 손해는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물품이 최종적으로 미인도됐다. 대금이 최종적으로 미지급됐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계약 내용, 계약 체결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나, 뭐 신용장 거래로 대금 결제를 하기로 했는데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분할 매매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물품을 보내는데 첫 번째 분할 인도가 불이행됐다. 그리고 다음 것도 안 올 것 같다. 뭐 이런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도산해버렸다. 이런 경우. 그리고 이행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물건을 받았는데 하자가 너무 심해서 원래 그 물품의 사용 목적대로, 의도했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당사자가 기대했던 실질적인 이익을 박탈하는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자는 있는데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한 10번에 나눠서 물건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한 8번 정도 잘 보냈고 한 번 정도 실수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이제 촉구하겠죠. 그 한 번 제대로 빨리 보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물품을 안 보내준 건 아니고요, 조금 늦게 보내줬다. 대금을 안 준 건 아니고 조금 늦게 줬다. 그런 거는 왜 늦게 줬는가를 가지고 논할 수는 있죠. 왜 늦게 줬느냐, 너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을 깰 수 있을 정도의 본질적 계약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것이 좀 판례나 간습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제의 통지. 계약 해제 선언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서 이를 행한 경우에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 해제도 내가 계약 해제하겠다고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난 문제가 아니고요. 계약을 해제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약 해제를 하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통신상의 지연과 오류가 있습니다. 이 협약 제3편. 3편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뭐 25조, 26조부터 시작해서 저 뒷부분, 위험 이전까지 다 손해배상과 물품의 처분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통지나 요청이나 이런 통신이 적절한 수단에 의해서 당사자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면 통신의 전달에 있어서의 어떤 지연이나 오류나 불착이 발생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통신 오류에 의해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게 나는 제대로 보냈어요. 제대로 보냈는데 가다가 뭔가 중간에 배달 사고 같은 게 났어요. 그러면 나는 제때 보냈기 때문에 그 배달 사고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요거를 깊게 들여다보면 이 협약의 제3편, 물품의 매매와 관련된 이 협약의 제3편은 특별히 따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계약 성립,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 제2편의 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은 도달주의를, 내 의사표시가 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3편에서는 내가 의사를 보내면 중간에 배달 사고 나더라도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보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순간 효력이 발생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편에서는 발신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각 조항마다 의사표시가 도달해야만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규정에 대해서만 도달주의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3편이 기본적으로 다 발신주의지만 3편 중에서도 도달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여기 부가기간 내의 불이행 통지라든지 하자치유의 통지라든지 이행 거절 통지라든지 그런 47조, 48조, 63조에 해당되는 조항들의 경우에는 그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외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이행과 국내법의 내용입니다. 제28조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ISG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서 끊어서 보고요. 법원은 협약에 의해서, CISG에 의해서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 계약에 관해서 그 나라 법에 따라서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를 빼고는, 여기도 끊어보고요. 요 중간에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끊었죠. 요걸 붙여보면 돼요. CISG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나라 법원은 특정 이행을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나라의 법원은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당사자한테 특정 이행을 강제하는 판결을 내릴 수는 있지만, CISG를 규정으로 해서, CISG를 근거로 해서는 특정 이행을 판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CISG는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 적용되는 국제협약이지 그 나라의 강행적인 국내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자, 29조는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또는 종료입니다. 당사자는 합의만으로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자치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이 이 29조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 없던 일로 아니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서면으로 계약 종료나 합의를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서면에 의한 계약은 그 외의 방법으로 종료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요구되면 서면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일방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신뢰한 범위에까지 위의 규정을 원형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자치, 당사자 합의, 그리고 서면으로 하기로 한 합의, 그리고 그러한 합의에 의해서 배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존중되어지고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 이행과 법정지주의의 국내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CISG는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어떤 특정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보겠지만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이행을 청구하고 특정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무리 그렇게 CISG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해당되는 법원은 자국법에 의해서 이런 특정 이행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CISG에 따라서 어떤 강제적으로 이런 특정 이행과 관련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재량행위로서, 재량행위란 거는 법원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에서, 법원의 자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특정 이행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판결 내리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매계약, 물품의 매매에 관한 어떤 총칙과 관련해서 본질적 계약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CISG는 본질적인 위반과 본질적이지 않은 위반으로 나뉜다. 그래서 그럼 본질적인 위반은 뭔데?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손실이 본질적 위반이다. 이거 예측 가능성이 예측할 수가 없어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예견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본질적 위반이 아니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결과를 예견해요. 그러면 예견을 한다는 건 뭘까요?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예견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견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예견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예측을 했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곧 사고가 날 거예요. 계약 위반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했다는 말은 내가 저걸 알고 했다는 것이죠. 알고 저지른 범죄란 뜻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고의 또는 의도를 가지고 계약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 본질적 위반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실제로 계약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몰랐죠. 모르고 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한 행동이란 건 뭡니까?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실수죠.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고 고의가 있다는 말이고,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르고 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한 행동을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고 한 행동과 알고도 행한 행동, 고의성이 있는 행동과 고의가 없는 행동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고의가 예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예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쁘다.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면, 예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고의성이 있다. 예견 가능성이 없다. 예견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은 몰랐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견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본질적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한 행동 갖고 나쁘게 볼 수는 없잖아요. 예, 모르고 한 행동은 쉽게 말해서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니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실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애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의도를 갖고 고의로 행한 행위다. 그래서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된다. 애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몰랐다. 정말 몰랐다. 그러면 그거는 본질적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본질적 위반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약 해지를 할 때는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협약은 기본적으로 제3편 물품의 매매와 관련된 요 제3편은 발신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이행과 관련된 국내법의 경우에는 법원이 국내법에 따라서 특정 이행을 판결할 수 있지만 이 CISG에 따라서는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 그리고 양 당사자는 합의만으로 계약에 대해서 합의만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서면으로 계약 변경이나 합의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게 서면으로만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25조에서 29조의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0조부터 실질적으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